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지라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어렸을 적 부모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몰랐던 터라 그곳에서 그저 캠프 생활하듯 보육원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워낙 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육원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전 기억조차 없던 터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1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후 기억조차 잃고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감대 형성은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친구로 잘 자랐죠.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될 시점에 서로 이미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기계와 열정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이 보육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테니까 넌 대학을 가는 게 어때? 무슨 내가 대학이야. 하루라도 빨리 같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난 괜찮으니까 같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 너라도 내가 밀어줄게. 나중에 아이 낳고 살 건데 부모 중 한 명은 그래도 대학 문턱은 밟아야지.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은데. 벌어도 같이 벌어야지. 그래야 빨리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살지. 배움은 남 주지 않아. 너라도 배워야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꼭 대학에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이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며 대학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말이죠.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똑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염치가 없게도 전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20대를 누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등 떠밀린다는 핑계로 일보다는 대학을 선택했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아? 난 이래도 상관없어.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은 자기였잖아. 내가 일할게. 자기가 학교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갈게. 정말 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는 거다. 너무 고마워. 내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뜻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한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야.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둘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보육원 출신이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이렇게 걱정을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힘들게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가며 일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에 매달렸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대학을 가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미팅이다, 아르바이트다, 바쁜 대학 생활이었지만
전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 덕에 공부만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참 좋았고, 처음 받아보는 서포트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나 이번에도 장학금 받을 것 같아. 기특하다, 진짜. 매번 장학금 안 놓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대견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될 거야. 나야 뭐 편하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은 진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공부할걸?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너 뒷바라지 해주는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제가 갔던 과는 간호학과였어요. 무엇보다 취직이 잘 돼야 될 것 같았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어 현실적으로 선택한 과였어요. 현실적으로 골랐지만 다행히 과는 저와 잘 맞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저는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의 신입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3교대 근무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치곤 월급이 꽤 많았죠. 신랑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포트 해주는 것을 남편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이 마냥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자기도 이제 공부해보면 어때?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바꿔서 자기가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자기 공부하고 싶잖아.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거. 어차피 공부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활에 만족해. 괜찮아. 나 만나서 공부시켜주고 자기 이렇게 희생하는 거 절대 안 잊을 거야.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 남편은 한사코 공부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참을 설득하다 남편이 절대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 말은 점점 하지 않게 되었고 저와 남편 둘은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밖에 없어서 따로 많이 쓰는 돈보다 저축하는 돈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터라 늘 먹는 것도 싼 거, 입는 것도 싼 거, 보기에만 나쁘지 않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보물 새 생명도 찾아왔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점에 딱 아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어. 자기도 3교대 힘드니까 그만두고 좀 집에서 쉬어. 가뜩이나 고될 텐데, 어? 아니야. 우리 병원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요샌 맞벌이 해야 하는 추세인데 애기 태어나면 애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우리 세 식구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자기야.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꿈만 같다.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아이한테는 듬뿍 주면서 키우자. 난 그럴 준비 되어 있어. 당연하지. 나도 완전 사랑 듬뿍 줄 거야. 우리 집 복덩이에 우리는 첫 부모로 만들어준 아이잖아. 꼭 예쁘게 키울 거야. 서로가 가정에 결핍이 있던 터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정말이지 벅찼고 아이를 갖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라는 말을 하게 되던 날이 있었죠. 아이를 가져보니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준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날 모질게 버리셨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참 다정하게도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죠. 본인도 슬플 텐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더할 것 없이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손도 잡고 발도 잡고 진짜 너무 조그만 것 봐.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 딸이랑 자기랑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우리 셋은 무조건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걸린대. 그러니까 잘해야 해.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친정엄마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니까 빈자리를 정말 모르겠어.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제가 혹시라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할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친정엄마 못지않게 늘 미역국을 끓여댔고 혹시라도 제가 산후풍이라도 올까? 언제나 절 먼저 챙겼거든요. 손목관절 나갈까봐 아이 육아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였죠. 딸아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은 일하다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서 교모세포종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유전학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죠.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범인은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환자가 얼마나 치료에 잘 반응하는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속도가 빠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필요해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착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겐 암담한 나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보다도 더 낙담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어린 딸과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랬지만 교모세포종은 남편을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남편의 멘털은 물론이고 늘 긍정적이던 남편을 어둡게 만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까 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한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수술하고 방사선이랑 항암 치료하면 일단은 암 증식은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나 병원 다녀봐서 알잖아, 자기야. 교모 세포종이라도 생존율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이 시련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자기야. 좌절하지 마, 제발. 당신한테 나랑 지우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제발 힘내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걸. 어차피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안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꺼이꺼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 딸을 위해 악착같이 치료에 전념했고, 전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에 쏟았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썼죠. 남편의 병원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생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아무리 저 혼자 노력해도 늘 허덕이는 삶이었고, 그렇다 해도 남편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을 위해 희생한 남편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완치시키고 우리 딸아이와 새 식구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너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전혀.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안 해? 자기랑 우리 지유 위해서라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걱정하지 마. 자기는 치료해서 나을 생각만 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 한 번씩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늘 웃어 보이며 밤낮으로 달렸고 남편의 치료는 끝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늘 딸아이에게도 미안했는데 돈 번다고 어린이집에 혼자서 방치해두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집에 혼자 두고 또다시 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딸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참 사는 게 뭔지 딸아이까지 케어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죄책감까지 생겼답니다. 아이를 돌봐줄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닌 저한테는 딸아이를 혼자 둔다는 게 제일 미안한 일이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딸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 다행인지 늘 혼자인 딸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랬는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도 병마와 싸우면서 딸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이니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치료가 오래 걸려도 환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식이 빠른 만큼 약 쓰는 게 독해서 그렇지. 환자만 잘 버텨준다면 말이죠. 보호자분도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제가 더 힘내야죠. 간혹 교수님 면담 때 교수님이 늘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편의 치료가 이어졌고 중간에 좋아지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하다고 늘 되뇌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벌어도 아이 유치원비에 집 생활비, 대출값,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몸은 하나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거기 고깃집에서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는 안 될까요? 제가 시간이 2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린 풀타임을 원하는데. 꼴랑 2시간은 안 될 것 같네. 애기 엄마 사정이야. 내가 알아서 좀 딱하긴 한데. 아, 아니에요. 당연하죠. 풀타임 아르바이트 쓰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장님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돈이 필요했던 저는 동네 이곳저곳 또다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죠. 남편 치료비마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조금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 와 있던 남편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하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신이 아예 없었죠. 앞날이 안 보이는 나날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수액 맞고 하면 안정을 다시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호자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섣불리 퇴원을 결정했나 봐요. 제발 이번에도 아무 일 없기를요.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딸과 망연자실하며 있는데 딸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딸아이의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TV에 자꾸 나와요? 아까부터 저기 TV에 자꾸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저기 봐봐. 아, 무슨 소리야. 지우야, 엄마 지금 좀 힘드니까 잠깐 눈 좀 감고 있어도 될까? 지우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니, 저기 아빠가 계속 나오는데? 저기 먼저 봐봐. 아빠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저기서 계속 웃고 있잖아.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망연자실에 딸아이가 가리킨 병원 전광판을 본 순간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죠. 딸아이 말대로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화면 한복판에 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메디컬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전광판에서 남편을 안내해주는 과에 가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교수 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아파서 몰골이 많이 상했지만 건강할 때 남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그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정형외과 오신 거 맞으신가요? 여기 과들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시면 앉았다 가세요. 어머,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형제라든지 아님 가족이라든지 남자 형제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보니 정말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더욱더 말이 안 나왔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 의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좀 앉았다 가라고 했지만 전 대뜸 그 의사에게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죠. 우리 가족이 모르던 남편의 엄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어요. 누구시죠? 형제가 있긴 있어요. 쌍둥이인데. 혹시 무슨 일로? 제 동생을 아시나요? 아님, 혹시 주변 분이 아시나요? 쌍둥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에요. 지금 선생님 동생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전광판 보고 많이 놀랬어요. 근데 어떻게 동생인데 평생 찾지를 않을 수 있죠? 당신 동생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데. 제 동생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요? 아니, 재수 씨라고요? 아, 평생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제 동생을. 당장 보러 갈게요.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저랑 어렸을 적 나갔다가 동생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병을 얻어 6년 후 돌아가셨고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 동생을 보게 되다니 당장 보러 갈게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고 저 역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형이란 사람은 남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가끔 신경외과 교수님이 닮은 환자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고 했죠. 남편이 기억을 잃은 것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절대 쌍둥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우연의 연속이었죠. 신경외과 교수가 저 닮은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어요. 이름도 달랐고 성도 달랐거든요. 나랑 헤어질 때가 10살 정도였는데 본인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내 동생을 만나다니. 기억을 잃었어요. 이미 보육원에 들어왔을 땐 사고를 당했었고 그 후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놀러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평생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후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명도 교모 세포종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버님은 남편을 오매불망 찾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남편의 형은 그 길로 입원한 남편을 보러 갔고 정말이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고 본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자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은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고요. 너 엄청 찾았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 아직도 찾고 계셔. 네가 기억이 있었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널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서씨, 감사해요. 형,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우리 부모님이 날 작정하고 보육원에 데려다 준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닌 돌아가셨어. 병명은 너와 같아.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의학기술이 다르니까 넌 괜찮을 거야. 아버지한테 얼른 소식 전할게. 아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고맙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남편과 아주버님은 껴안고 엉엉 우셨고 곧이어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님이었죠. 시아버님도 남편을 보자마자 땅이 꺼지라 우시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제 딸도 꼭 안아주셨어요. 아유, 고맙다 정말.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미의 못난 병이 왜 우리 불쌍한 아들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낫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네 고생도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겨내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지우 아빠가 이겨내는 일만 남았어요. 다 네 덕분이다. 우리의 치료 포기 안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 잊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타나 참 면목이 없어. 진작 더 빨리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희가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족을 되찾았으니 된 거죠. 오히려 이런 희망으로 남편이 잘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아버지는 꽤 큰 자산가였어요. 부동산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여태까지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남편 병실 또한 특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이 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고 저 역시도 생활비를 벌기보다는 남편의 병간호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오랜 치료 끝으로 이젠 추적 관찰만 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남편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몇 년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죠. 우리 정형외과 교수 형제였다니. 정말 닮았더라고요. 참 이런 우연이. 어쨌든 가족도 찾고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이제 몸 관리 잘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그리고 여보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긴 치료 끝에 남편은 웃음을 되찾았고, 퇴원을 할 땐 저희 세 식구가 아닌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웃으며 퇴원했어요. 처음 입원했을 당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니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나누고 살자. 그리고 우리 둘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거니까 며느라기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가 너희 가족이고 또 너희를 언제나 제일 응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 사람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될게요. 아버지, 절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야 아들 노릇하죠.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셨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늘 진료가 끝이 나면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들어주며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서 병이 나았나 싶기도 해요. 퇴원 후 저흰 바로 어머님 납골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납골함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아주버님과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셨죠.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렸을 어머님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는 마음에 막상 납골당 앞에 가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울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혜성이 왔어. 우리 혜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이 혜성이를 보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혜성이네 새 식구 잘 지켜줄게. 여긴 당신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녀야.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형이랑 아버지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제 옆을 지켜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늦게 찾아뵌 만큼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렇게 좋은 남자 제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우야,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지우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빠도 생겼다고 엄마가 말해줬지? 자, 어서 인사해. 할머니, 저 지우예요.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힘들게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딸아이의 말에 온 식구 눈물이 붉어졌죠. 아이여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 참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덜어주겠노라 다짐했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만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새 식구인 저희가 그래도 가족도 생기고 지금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서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추적 관찰하면서도 계속 좋은 추세이고요. 가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새 식구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형제들끼리도 애틋하게 만나서 그런지 사이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그늘져 있던 아버님도 요즘엔 늘 웃고 지내신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제일 행복한 건 이제 돈 때문에 딸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돌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시댁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정말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궁금하지만 지금처럼 이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남편 또한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사히 제 옆에서 완전히 완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아,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수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의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선의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딱일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서내외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서내외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 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몰뚱이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진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껏 해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재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터들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의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의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 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몬은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